뉴질랜드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딸을 키우던 남성이 한 동양인 여성을 데려오자 그 동네 전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망해가던 슈퍼마켓이 그 동양인 여성의 조언대로 바꾸자 180도 바뀌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이게 모두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 때문이라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한국을 싫어했던 뉴질랜드에서 온 조이입니다. 저는 주말이면 대부분 그렇듯 아버지와 함께 슈퍼마켓을 정리할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 제임스가 수상하게 들뜬 표정으로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니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죠. 조이, 오늘은 내게 소개할 사람이 있단다. 함께 카페에서 만나자.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설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 처음으로 아버지가 누군가를 제게 소개한다는 사실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밤을 아버지의 외로움을 걱정하며 보냈지만 정작 그 순간이 오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하지만 이미 아버지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보는 생기를 발견했으니 어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 동네 가장 예쁜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동양인 여성이 보였어요. 검은 머리카락에 단정한 옷차림, 세련된 분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그 여성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세상이 느려진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서로에게 소개했어요. 박선미라는 여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기계적으로 그 손을 잡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부감이 치밀어 올랐죠. 엄마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까요. 한국식 억양이 묻어나는 영어였지만 의외로 유창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무의미한 대화가 오갔고 어색한 침묵 사이로 아버지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아버지의 결혼 계획 발표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고 귀에서는 윙 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계속되었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머릿속에서 엄마가 대체되어 간다는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내내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제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계셨죠. 그러나 의외로 박선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약속과 천천히 알아가자는 제안에서 이상하게도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밉기는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른 어른들이 흔히 쓰는 가식적인 다정함이 아닌 솔직한 존중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다음 날부터 우리 가족이 20년 넘게 운영해온 동네 슈퍼마켓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박선미는 첫 방문에서 가게 구석구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부터 전면 재정비를 시작했죠. 한국식 진열 방식, 깔끔한 청소, 명확한 가격표 시스템까지. 아버지는 그런 그녀를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며 바라보았고 저는 멀리서 관망할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등장으로 제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슈퍼마켓이 조금씩 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제 마음속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슈퍼마켓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불과 2주 만에 가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니까요. 간결한 동선, 일목요연한 진열대, 깔끔한 인테리어까지. 아버지가 20년 넘게 운영해온 방식보다 확실히 효율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점차 박선미의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단골 손님들도 변화를 눈치채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죠. 더 넓어 보이는 공간과 물건 찾기 쉬워진 진열 방식에 감탄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박선미를 자랑스럽게 소개했고 그녀는 특유의 겸손함으로 대답했어요. 또한 점점 더 많은 동양인 고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입소문이 퍼진 것 같았죠. 우리 가게의 매출은 눈에 띄게 상승했어요. 한국 식품 코너를 새롭게 만든 것이 특히 인기였습니다. 현지인들도 호기심에 한국 식품을 구매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을 때 박선미가 다가와 경영 철학을 조용히 나누었습니다. 고객은 바보가 아니며 진심을 안다는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죠. 박선미는 단순히 가게 인테리어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서비스 철학까지 변화시켰던 거예요. 상품의 배치, 고객 응대 방식, 심지어 불만 처리 과정까지 모두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왔을 때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우리 슈퍼마켓의 놀라운 변화를 취재하러 온 기자는 박선미에게 비결을 물었죠. 그녀의 답변은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으며 그저 한국에서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그 겸손함이 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자신이 이룬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인정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매출이 눈에 띄게 오르고 단골 손님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차 박선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가게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눈빛이 예전처럼 생기 있게 변한 것도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박선미는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즐기던 그 순간 박선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말을 꺼냈어요. 그 순간 저는 아이스크림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겨우 박선미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터전마저 바꾸라고요? 저는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불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떨리는 목소리로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선미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슈퍼마켓 사업 확장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선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절대 안 가겠다고 외치고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문을 쾅 닫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죠.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박선미가 말한 것처럼 놀라운 곳일까? 불안함과 호기심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절대로 한국 같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모든 것이 두려웠죠. 게다가 뉴질랜드에서의 제 생활, 친구들, 학교까지 모두 포기해야 한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문밖 설득 시도에도 저는 귀를 막았어요. 제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는 말과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 오히려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죠. 뉴질랜드에서의 제 삶이 좁다는 건가요? 모든 추억과 관계를 버리고 가야 한다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일주일간의 실랑이 끝에 저는 패배했어요. 아버지와 박선미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떠나기 직전 친구들과의 마지막 파티에서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을 흘렸죠. 모두가 제게 연락하자며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모든 것이 같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저는 창가에 기대어 뉴질랜드의 푸른 풍경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일본을 경유하는 여정이었는데 이곳에서 첫 문화 충격을 겪었어요. 제 캐리어가 분실되었고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복잡한 행정 절차와 혼란스러운 안내판을 보며 선진국이라 믿었던 일본에 대한 환상이 깨졌습니다. 저는 아시아의 선진국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박선미는 침착하게 상황을 해결해 나갔지만 저는 이미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되었죠. 어쩌면 한국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넓고 깨끗한 공항, 효율적인 입국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 유창한 영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입국 심사관도, 안내 데스크 직원도 모두 기본적인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죠. 일본에서의 혼란스러운 경험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 놀라움을 알아챈 박선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모습은 이제부터라고요. 그 말에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죠. 고층 빌딩들, 깔끔한 도로,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네온사인들. 뉴질랜드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우리의 새 집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식 가전제품들이 놓여 있었죠. 넓지는 않았지만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있어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 방은 뉴질랜드 집보다 작았지만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낯설지만 아름다웠죠. 다음 날 아침, 제 생각을 뒤흔드는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저는 거실로 나가다 박선미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 장갑을 끼고 걸레로 바닥 구석구석을 정성껏 닦고 있었죠. 저는 어이없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청소업체가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박선미는 담담하게 한국에서는 아침에 청소하는 게 일상이며 하루를 깨끗하게 시작하는 문화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곳이 정말 다른 세계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제가 알던 모든 기준과 가치관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죠. 이 낯선 문화 속에서 제가 과연 적응할 수 있을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피어났어요. 저는 학교 등교 첫날 아침부터 박선미와 의견 차이를 보였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아버지가 차로 늘 데려다 주셨는데 여기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택시를 불러달라는 제 요청에 박선미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하다는 박선미의 설명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버스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고집에 결국 따르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버스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도착했고 내부는 깨끗하고 에어컨까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제공되었죠. 버스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제 놀라움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니게 될 국제학교는 최첨단 시설로 가득했습니다. 교실마다 스마트보드가 설치되어 있고 공기청정기와 냉난방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담임 선생님은 저를 반 학생들에게 소개해 주셨고 다행히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는 점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환영에 긴장이 조금 풀렸죠. 그러나 수업 내용은 뉴질랜드에서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은 제가 배웠던 것보다 1년 이상 앞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학업적 불안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것이 제게 좋은 도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점심시간 급식실로 향하는 길에서 제 마음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어요. 급식판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 신선한 과일, 심지어 디저트까지. 가장 놀라운 건 모든 메뉴가 맛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아 사진을 여러 장 찍었죠. 옆자리의 한국 학생들은 제 반응에 미소 지으며 이게 평범한 급식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에 똑부러진 인상을 주는 정다혜라는 학생이었죠. 그녀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달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유창한 영어로 학교 시스템과 한국 문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다혜 덕분에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교길 저는 처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깨끗한 거리, 빠른 인터넷,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죠.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작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나라는 진심이구나. 그 말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죠. 집에 돌아와 이날의 경험을 아버지와 박선미에게 들뜬 마음으로 나누었어요.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박선미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내가 말했잖아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SNS에 오늘의 경험을 영어로 길게 적었어요. 처음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담아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뉴질랜드 친구들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죠. 그들이 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를 변했다고 판단할까요? 이런 불안감을 안고 잠이 들었지만 내일이 기대되는 마음도 살짝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저는 등교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복도에서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높은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기심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 보니 다혜와 또 다른 여학생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죠. 주변에는 이미 여러 학생들이 모여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혜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녀 앞에 선 류지안이라는 학생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반쯤 열린 화장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어요. 주변 학생들의 속삭임을 통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죠. 류지안이 갑자기 여자 화장실에 들어왔고 다혜가 그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은 류지안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더욱 악화되었어요.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말에 주변 학생들이 일제히 긴장했죠. 특히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다혜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예상과 달리 다혜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성취와 발전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혁신적인 스마트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담아 말했어요. 핸드폰을 찾고 싶다면 규칙을 따라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함께 찾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혜의 논리적인 반박에 류지안은 말문이 막혔어요. 다혜는 마지막으로 류지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그 순간 저는 다혜에게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한 그녀의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류지안은 곧 자리를 피했고 주변 학생들도 하나둘 흩어졌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대응이 정말 한국인다웠다고 진심 어린 칭찬을 전했어요. 제 말에 다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한국인이니까요. 저는 제 말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한국인들에게서 보았던 당당함과 자긍심, 그리고 논리적인 태도를 다혜에게서도 발견했다는 것을요. 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면서 저 역시 점점 한국인처럼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인처럼 변한다니.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곧 그것이 칭찬임을 깨달았죠. 저는 조금씩 이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고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박선미에게 들려주었어요. 박선미는 특별한 조언 없이 그저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죠. 그녀의 그런 태도가 왠지 고마웠습니다. 점점 박선미를 향한 제 마음의 벽도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와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여기 학생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죠.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육의 결과인지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때문인지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저도 이런 환경 속에서 새로운 시각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다혜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때로는 방과 후에도 시간을 함께 했죠. 다혜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와 명확한 가치관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는 그녀의 말투와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다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처럼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다혜는 미소를 지으며 제가 이미 충분히 멋지고 그냥 제 모습 그대로가 좋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이었고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기도 했으니까요. 특히 한국어는 정말 어려웠죠. 길거리의 간판도, 버스 안내 방송도, 주변 사람들의 대화도 모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던 박선미가 어느 날 저녁 저에게 한국어 교재와 노트를 건네주었어요. 한국에 왔으면 말부터 배워야 한다며 도와주겠다고 했죠.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지만 박선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또한 다혜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컸어요. 한국에서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녁 1시간씩 박선미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나아지는 제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와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일상 대화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박선미가 저를 근처 시장에 데려갔어요. 생생한 한국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서였죠. 시장은 활기차고 북적였습니다. 다양한 음식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혼란스러웠지만 곧 그 분위기에 매료되었죠. 시장에서 노인 한 분이 무거운 카트를 밀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도와드렸어요. 제 서툰 한국어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노인분은 놀라워하시며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난 후 그 할아버지는 조그만 김치통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직접 담근 김치라며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죠. 그 순간 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정이구나 싶었어요. 낯선 이에게 베푸는 따뜻함과 친절함, 그리고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선미가 제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처럼 느껴진다는 말에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죠. 그녀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박선미를 더 이상 새엄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가능성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처음에는 강제로 끌려온 것 같았지만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죠. 문화적 차이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장벽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점차 적응하면서 SNS에 한국의 일상과 문화에 대한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뉴질랜드 친구들에게 이곳의 놀라운 점들을 자랑하고 싶었죠. 깨끗한 거리, 빠른 인터넷, 맛있는 음식,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까지.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가 올린 글에 비웃음 섞인 댓글을 남겼어요. 마치 제가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응이었죠. 심지어 세뇌당했니?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곧 슬픔이 밀려왔어요. 오랜 친구들과 점점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뉴질랜드에서는 더 이상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한국에서는 아직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표류하는 느낌이었죠. 이런 제 고민을 다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의 정체성 혼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다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말을 건넸죠. 제가 외국인처럼 보이지 않으며 그저 그들의 일원이라고요. 그리고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것은 오히려 큰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다혜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제가 경험하는 문화적 혼란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오히려 두 세계를 이해하고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박선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테라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박선미는 제가 자신의 딸이고 이제 이곳이 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뉴질랜드와의 연결을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어요. 오히려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요. 박선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경험하는 정체성의 혼란은 성장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으로서 더 넓은 시각과 깊은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자는 것이었죠.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었어요. 이런 결심을 SNS에 올렸더니 이번에는 몇몇 뉴질랜드 친구들이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진 것 같아 기뻤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죠. 한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도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다혜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제가 가진 뉴질랜드의 경험과 시각에 호기심을 보였고
저는 그들에게서 한국 문화의 깊이를 배웠죠. 이렇게 저는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를 모두 품은 특별한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국제학교에서 열리는 문화발표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나라 비교를 주제로 한국과 뉴질랜드의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을 발표하려는 계획이었어요. 다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함께 자료를 모으고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발표 준비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단순히 두 나라의 차이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치관과 역사적 배경까지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다혜는 한국 문화의 깊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뉴질랜드의 관점을 공유했죠. 서로의 시각을 존중하며 균형 잡힌 발표를 만들어갔습니다. 발표 연습 과정에서 여러 예상 질문들을 준비했어요. 이 과정에서 때로는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죠. 다혜는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잡아 주었고 저는 뉴질랜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었습니다. 발표 전날 마지막 리허설을 하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졌어요. 학교의 큰 행사였고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발표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다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저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발표가 될 것이라고요. 발표 당일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에 올랐죠. 처음에는 떨렸지만 말을 시작하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교육 시스템, 가족 문화, 식습관, 대중교통 등을 비교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양국의 공통점을 찾아낸 부분이었죠. 두 나라 모두 자연을 사랑하고 가족을 중요시하며 교육에 높은 가치를 둔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이점은 있지만 근본적인 가치는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시간에는 다혜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었죠. 예상 질문들에 대비해 있었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적 차이를 편견 없이 설명하려는 제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았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호기심 어린 질문들을 쏟아냈죠. 그들에게 뉴질랜드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이 즐거웠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그들의 자부심을 보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와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학교 대표로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해보라는 제안을 하셨죠. 이것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회였습니다. 두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더 넓은 무대에서 해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박선미는 제 발표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박선미는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진정한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특별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 나라에 살게 된 것이 자랑스러워요.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죠. 동시에 뉴질랜드에 대한 사랑도 여전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 양쪽을 모두 이해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시작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연자분께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고풍스러움을 간직한 한 가정집. 저녁 식사를 방금 마친 듯 한 의자에 둘러 앉은 가족이 보입니다. 내가 그딴 후진국으로 가야겠냐어. 이 집의 아버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쫙쫙 소리를 내며 어떤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는데요. 가까이가 그 종이를 살펴보니 한국이라며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맞은편의 여성은 찢어진 종이를 보며 한숨만을 내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한국을 이토록 싫어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헤어살롱에서 올해 8년차 근무를 하고 있는 수석 헤어 디자이너 추르망이라고 합니다. 저희 살롱은 디자이너의 직급에 따라 맡게 되는 손님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사회계 리더들이나 패션 화보 촬영을 위한 셀럽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일반 디자이너들에 비해 3, 4배 이상 차이가 나죠. 시술 가격이 높은 편인데 도 스케줄이 빼곡히 채워져 있을 만큼 꽤 해요. 살롱계에서는 정평이 나는 정도는 되었죠. 이탈리아는 화보나 패션쇼 등 주요 브랜드의 현장 출장도 잦은데요. 저도 과거에 출장을 5년 차까지는 다녔지만
이제는 예약 고객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이젠 후배들이 나가고 저는 정말 큰 프로젝트 아니면 잘 나가지는 않아요. 커리어를 위해 쉬지 않고 달리다 보니 어느덧 8년이나 된 경력을 가지게 되었네요. 정말 피나는 노력과 갖은 서러움을 다 겪어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미용계도 요리사들이나 군인의 세계 정도로 서열 다툼이나 군기가 강하거든요. 여자로서 이곳에서 8년을 굳건히 살아남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패션과 유행을 선도한다는 이탈리아에서 버틴다는 건 정말 매일 눈물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 제 마음을 달래고 컨트롤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틴 결과 지금처럼 8년이란 경력과 다수의 유명, 매거진거의 작업 등 다양하고 자랑할 만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미용계는 총성 없는 전쟁터 같은 곳이라 조금이라도 뒤처지거나 일을 쉬게 되면 금방 그 자리가 대체됩니다. 그 불안감에 저도 아직까지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30대 중반이 되었네요. 연봉이 높으니까 올드미스라고 하지만 그래도 문득 외로워질 때도 있는 건 사실이죠. 제 생활이 이러니 가족과의 시간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심각한 수준이죠. 부모님과 제대로 된 시간들을 보냈던 경험이 까마득하니까요. 게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무역회사에 다니셨어서 어린 시절엔 해외 출장이 잦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부모님과 해외여행을 다니거나 국내로도 길게 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바쁜 와중에도 저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셨는지 한 살 한 살 사회 경험이 더 쌓이면서 뼈저리게 알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었죠. 저는 외동딸이거든요. 잘해드려야 하는데 마음만 앞서고 용돈을 보내는 게 전부였죠. 시간은 함께 보내지 못하니 물질적으로만 건네곤 했어요. 현금이 최고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게 8년 차가 되어가니 서운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마침 일적으로도 지치는 상태가 찾아왔고 심적으로도 이것저것 겹쳐 딜레마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서운해한다는 게 느껴지자 더 이상 근무하는 게 즐겁지가 않았죠. 행복하기 위해 일을 하는 건데. 일을 하는 이유도 뭔지 목표를 잃어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K-뷰티 워크숍과 세미나가 있어서 각국의 대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데 이탈리아의 헤어 대표로는 저에게 참석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었어요. 커리어적으로도 휴식기를 가지지 않으면서 은퇴하신 부모님과 유럽권이 아닌 새 다른 국가로 여행도 함께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 일정에 맞춰 앞뒤로 휴무를 붙였고 제대로 한번 효녀 노릇을 하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간 가족들과 보내지 못했던 시간을 채울 수 있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부모님께 전하러 오랜만에 본가를 방문했죠. 저의 제안을 들으신 어머니는 뛸 듯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죠. 첫 가족 해외여행을 꼭 그런 후진 나라 한국으로 가야겠니? 기쁜 마음으로 물었던 저에게 이런 대답이라니 솔직히 김이 빠지긴 하더군요. 제 세미나 일정이 적힌 종이까지 보여드리면서 말했지만 아버지는 거긴 싫다며 종이를 찢으셨어요. 좀 너무하다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해하시기 쉽게 한국을 가야 하는 사정을 설명했죠. 서울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야 하니 해외여행도 할 겸 가자구 경비는 제가 무조건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가 전자기기 무역업을 하면서 온 나라를 다 다녀봤는데 일본만 한 곳이 없었다며 그리고 원래 뷰티나 헤어, 내일까지 유행을 선도하는 동양은 당연히 일본이었다며 헤어를 한다는 사람이 전문가가 그런 것도 몰라서 원치찌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나기 시작했지만 부모님과의 첫 해외여행의 시작 전부터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렇게 하자고 말씀드렸죠. 사실 요즘 한국을 빼놓고 모든 문화를 말하기는 힘들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는 워낙 예전에 고정관념을 가진 전형적인 이탈리아 사람이라 아직도 예전에 머물러 계시는 듯해요. 그래서 가끔씩 동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모든 면에서 부딪히는 게 많아요. 옛날에는 저희도 동양의 스타일을 참고하면 일본에서 찍은 화보 등을 봤지만 요새는 서양에서 한국의 메이크업이나 헤어 제품을 오히려 수입하려고 노력하는 정도인지 아버지는 잘 모르시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사실 이탈리아 사람들의 일본 사랑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동양권에서 좋은 것이 오면 무조건 일본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은 건 당연히 일본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죠.
지극히 편향적인 이런 일본 사랑은 도도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이한 문화이긴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과 일을 해오면서 좋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 일본이 아니라 한국 거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예를 들어 스시인 줄만 알았던 김밥이었거나 기모노인 줄 알았던 것이 한복이었다던가 와규도 사실은 한국에서 온 소의 종류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기성세대에게 그건 사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하기엔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라는 걸 알기에 저는 최대한 아버지와의 갈등을 피하는 편입니다. 이번만 잘 넘어가면 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비겁한 처사기도 하지만 저도 일하느라 고된 매일을 보내는데 이런 걸로까지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거든요. 게다가 한국 거구 일본 거구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인들은 한국의 좋은 것들도 결국 일본에서 파생됐을 거라는 생각을 은연중 하고 있긴 하거든요. 아버지는 한국으로 끝까지 가고 싶지 않다고 하셨고 저는 아버지와 갈등을 빚고 싶지 않아 결국 첫 가족 해외여행은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표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을 지낸 뒤 저만 한국으로 갔다가 가는 일정으로 잡았죠. 부모님의 돌아가는 티켓은 한국으로 가실지 다시 집으로 가실지 확실하지 않아 오픈 티켓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가던 날 그래도 처음으로 가족이 다 함께 간다는 것에 두근거리더라고요. 우리 가족은 신이 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일본을 다시 간다며 설레어 하셨죠. 예전 젊은 시절까지 생각이 나신다면서요. 그때 이야기를 나누자 저도 어릴 적 아버지가 일본을 다녀오시면서 인형을 가득 사오셨던 게 생각이 났죠. 그때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일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 공항은 생각보다는 규모가 작았어요. 워낙 사람들이 붐비는 일만 하다가 와서 그런지 고요한 일본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건 머지않아 알아버리게 되었죠. 도쿄의 지하철역으로 들어간 우리는 3명이 동시에 얼음이 돼 버린 것 같았습니다. 우선 지하철 노선도도 너무 복잡했고 어떻게 시작해서 가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더군요. 그런데 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녀서 정신을 붙잡고 있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안내원도 없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 편의점에 들어가 일본어로 물었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군요. 아마 제 발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였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영어인데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듯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전 세계 공용어를 그것도 일본의 가장 주요한 역인 도쿄역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간단한 말은 알아들을 거라 생각한 제가 오만한 생각이었던 걸까요? 겨우 지하철 플랫폼을 찾아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지하철은 오질 않고 그렇게 한참을 기다리는데 인파는 쌓여 서 있기가 힘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지하철 지연의 문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도쿄에서는 이런 일이 일상이라 아무도 문제 있는 표정을 하지 않아 우리만 당황해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는 숙소에 찾아갈 때쯤 너무 지쳐 보이셨습니다. 잠깐 쉬자고 그러셨죠. 그럴 만도 하신 것이 지금까지 짐을 들고 서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는 당연히 몇 정거장만 가면 되는 위치라고 공항에서 알려줘서 그 방법대로 택시가 아닌 지하철을 탄 것인데 그 안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를 탓할 순 없었죠. 제가 준비가 미흡한 거였으니까 말이에요.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밖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일본에서 가장 비싸다는 호텔로 예약을 해서 식사를 하는데 양식보다 더 달고 느끼한 맛에 저는 몇 입 먹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인들의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음식을 먹는 게 어렵거든요. 출출해서 1층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로 가서 빵이라도 먹으려고 했으나 빵도 너무 달아 건강한 식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배고프고 피로도도 제대로 쌓였지만 가족들과 어떻게 온 여행인데 이대로 지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도쿄의 랜드마크를 다니며 쇼핑도 시켜드리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본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더니 이 나라는 정말 변함이 없구나 라고 하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는 일본의 사찰도 구경하고 맛집도 다니고 쇼핑도 다녔어요. 그때마다 일본어가 서툰 우리들과 영어로 소통이 안 되는 일본 사람들 사이의 불편함은 계속됐죠. 정말 난감한 순간이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저는 괜찮은 척 해야 했어요. 사실 속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다 일정이 끝나가면서 아버지는 출발하실 때 보다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무 피곤하게 일정을 잡은 건 아닌지 하는 생각에 이제 그만 숙소로 돌아갈까요? 그러니 아버지는 저에게 추르막 너도 삼성이니?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자 일본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이제 전혀 안 쓴다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가 전자무역을 하던 때만 해도 외국에서도 일본 제품을 동경했고 일본 제조력이 최고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본에 와서 돌아다니면서는 삼성이나 LG의 제품 아니면 애플만 쓰고 있는 일본 사람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신다고 하셨죠. 게다가 주요 거리의 명품 모델들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는 사실에도 놀라셨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일본은 변함없다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닌 발전이 없다는 이야기였다는 걸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간 우리는 드디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차를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한국으로 가는 일정을 물으셨어요. 그리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이탈리아 대표로 강연을 하는 모습도 볼 겸 한국에 같이 들렀다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바로 한국으로 가는 티켓에 부모님 것까지 추가할 수 있었죠. 다음날 우리 가족은 하루 남은 도쿄에서의 일정이 내내 숙소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제 내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탓인지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으로 가던 날 어제보단 겨우 나아진 컨디션에 우리는 걱정이 됐어요. 너무 무리한 일정을 잡아서 여행이 안 좋게 기억 남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 걱정은 정말 쓸모없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순식간에 입국을 할 수 있었고 로봇을 따라가니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데까지 금방이었죠. 사람이 많았지만 수시로 오는 지하철 덕에 우리는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면서 한국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남산에 위치한 호텔로 예약을 잡고 그 다음에는 택시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사람이 가득한 서울은 밤이 되면 파리만큼 아름다웠어요. 아니, 파리보다 더 멋졌어요. 제 눈에는 파리보단 서울이 훨씬 이국적이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마법 같은 공간처럼 보였어요. 부모님은 매일 호텔에서 마사지와 에스테틱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예약을 해두고 저는 일정 참석을 위한 미팅을 하러 갔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라는 헤어살롱에서 모여 각 나라를 대표하는 메이크업, 헤어 네일 업체에서 참석을 했어요. 우리는 통역이 되는 이어폰을 꼈고 한국에서 현재 가장 유명하다는 아티스트들의 시연을 볼 수 있었죠. 한국의 실력은 원래도 유명해서 유튜브로 한국의 기술들을 시간 날 때마다 익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 그들의 실력은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중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왔지만 한국만의 뷰티 기술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알았어요. 우선 헤어살롱의 시설이 말이 되질 않았죠.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 서양과는 비교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 가격에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신입 디자이너에게 받는 시술보다도 훨씬 싼 금액이었어요. 거기에 이 시설에 이 서비스까지 해준다니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 만족도 기준의 커트라인이 왜 높은지 그제야 이해가 갔죠. 항상 웃으며 진심으로 친절함이 느껴지는 그들의 태도에는 큰 감명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나 중국은 깎은 듯 확실한 더 화려하고 화려하게 꾸민 게 확실히 티가 나는 스타일을 추구하는 반면 한국은 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러움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함께 부각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전문가인 우리가 하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죠. 그래서 한국 뷰티 산업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일으킨다고 하는 게 맞는구나 싶었죠. 이탈리아가 원래 전 세계에서 색조 화장품 기초 제품까지 에스테틱의 강국으로 꼽혔는데 이제 더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를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 인정할 수밖에 없더군요. 실제 수치를 봐도 한국 제품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비율이 이탈리아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게다가 유명하고 큰 프로젝트들에서는 이제 우리가 아닌 한국 아티스트들과 모두들 작업을 하고 싶어 하죠. 유행을 선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아티스트들은 이제 한국 뷰티를 늘 따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시해야 합니다.
한국의 유명한 뷰티 인플루언서 아티스트를 팔로우해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우리도 해봐야 해요. 한국에서 하기 시작하면 곧 유행으로 번지거든요.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드디어 뷰티 세미나 참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애프터 파티가 이어졌죠. 거기서 제가 늘 팔로우하던 한국의 유명한 뷰티 아티스트를 만나 인사도 나눌 수 있는 행운도 얻었고요. 정말 다행으로 한국 사람들은 번역기 없이도 웬만한 영어로 대화가 가능했어요. 늘 동경해 오던 아티스트들과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건 저에게 큰 자극을 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자극이 필요했거든요. 워낙 바쁜 일정들을 마쳐 부모님들께 죄송했어요. 남은 하루는 부모님과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너무 바쁘게 미처 신경을 많이 못 써드린 것 같아 죄송했죠. 그러자 부모님은 전혀 괜찮다고 하셨어요. 한국의 마사지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사우나 불가마라는 것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마지막 날 일정을 한국 전통 찜질방에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갈 수 있었죠. 아무도 우리들의 소지품을 훔쳐가거나 그럴 생각도 없는 안전한 곳이었거든요. 덕분에 다른 걱정은 없이 부모님과 재미있게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휴대폰으로 우리들의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었고요.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빼곡하게 있는 예약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한국처럼 모두 밝게 손님들에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도 모두 기분이 좋아져서 일의 능률도 흥미도 올라가고 신기하게도 손님들의 시술 만족도도 올라가더군요. 한국은 기술뿐만 아니라 그걸 맞이하는 사용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마음을 쓴다는 걸 배우고 난 후 저는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의 업체들의 많은 방식들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이번 달에 매출이 작년에 비해 몇 배나 더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한 가정집 일본 가정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딸이 한국으로 간다 하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소리칩니다. 한국에 간다고 뭐하러 가는 건데 우리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에 가서 시간 낭비하지 말거라. 그러자 손녀는 밖으로 뛰쳐나가는데요. 과연 손녀는 한국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나나코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고등학생 나나코라고 합니다. 후쿠오카 한복판 번화한 도시를 비추는 네온 불빛 아래 아늑하고 어수선한 제 방에 앉아 교과서와 노트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느라 피곤한 제 눈은 책상에 닿을 정도로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 사쿠라가 제 책상 위에 갑자기 어떤 책을 던지더군요. 휘말이 너 한국 안 가봤지? 사쿠라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고 걱정스러운 나의 시선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일본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제 유산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주말이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교토의 고요한 정원에서 일본인의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일본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이런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던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왜 한국에 가야 하는 건데 중국이나 태국 같은 곳은 왜 안 돼? 후쿠오카에서 주말을 보내며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던 사쿠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나코가 보지 못한 곳이니까. 나나코 이제 우리가 아는 건 너머를 봐야 할 때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책자에 실린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웅장한 경복궁 고요한 시골의 이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익숙한 건 너머를 탐험하라는 사쿠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익숙함을 벗어나 낯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기사에서 읽었던 반일 감정이 떠올라 꺼려지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집과 미지의 땅을 가르는 바다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한 마음이 자꾸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갓 내린 커피 향과 부드러운 수다 소리가 어우러진 단골 카페에서 사쿠라를 만났습니다. 사쿠라는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고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걱정하는 거 알아? 나나코. 사쿠라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내 손을 잡으며 말했죠. 하지만 우리 둘이 간다면 괜찮을 거야. 트위터에서 보니까 한국은 좋은 나라라고 했어. 한국이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보자고. 마침내 저는 심호흡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우리의 여행은 단순히 물리적 국경을 넘는 것을 상징하는 비행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저는 조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일부도 남겨두고 아직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저를 도전하고 변화시킬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착륙하는 순간 정말 어질어질했습니다. 공항은 무수히 많은 언어로 윙윙거렸고 공기는 낯설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향기와 소리 광경으로 가득했습니다. 인파 속을 헤쳐나가는 동안 여행 가방을 꽉 움켜쥔 채 손은 내면의 불안감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예상보다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혼잡한 터미널의 혼란 속에서 제 소나기에서 여행 가방이 미끄러져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저는 정신없이 가방을 찾았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승무원이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쿠라가 그 승무원을 가리키자 저는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저는 언어 장벽과 일본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태도에 대한 선입견으로 머릿속이 흐려지면서 어려운 대화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유창한 일본어로 말하며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소지품은 잘 챙겨야 해요. 라고 친절하게 말하며 여행 가방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승무원의 유창한 일본어 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친절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저희 가족들은 한국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표정도 딱딱하다고 했었거든요. 오히려 이러한 승무원의 태도에 전 더 당황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저는 제 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승무원의 친절함이 새로운 나라에 도착했다는 설렘과 함께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아직 그려지지 않은 경험의 캠퍼스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과 배움으로 가득 찬 여행의 시작이었고,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너머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쿠라와 제가 분주한 거리를 지나갈 때 해는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의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도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새로운 광경과 소리 냄새가 가득해서 이전보다 더 매혹적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인도를 걷다 보니 압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통 한옥 사이로 현대식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어 과거와 미래를 모두 품은 도시를 상징하는 독특한 스카이라인을 연출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활기찬 쇼핑거리와 수많은 노점상이 많은 유명한 명동이었어요. 지글지글 끓는 떡볶이부터 달콤한 호떡까지 길거리 음식의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음식 마니아인 사쿠라는 저를 이 포장마차 저 포장마차로 끌고 다니며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한국의 맛을 즐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매콤하고 달콤하고 고소한 맛은 제 입맛에는 생소했지만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사쿠라가 한국 문화에 매료된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둘러보던 중 한국 전통 한복을 파는 작은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명한 색감과 정교한 디자인이 매혹적이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할머니가 한국말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던 사쿠라는 발음이 어눌하지만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면서 현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능력이 부러웠습니다. 한복에 대한 저의 관심을 눈치챈 가게. 주인은 파란색과 흰색의 아름다운 한복을 골라 입어보라는 손짓을 보냈습니다. 저는 한복이 지닌 문화적 의미를 생각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쿠라가 가보자고 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탈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나오자 가게 주인은 저를 보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저는 달라진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우아한 선과 부드러운 천으로 된 한복은 제가 이제 막 접하기 시작한 문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은 눈을 반짝이며 한국 전통 문양으로 장식된 작은 손거울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선물입니다. 그 주인은 서툰 일본어로 말하며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몸짓을 보였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경험한 친절과 따뜻함이 제 선입견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게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저는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낯설고 두려웠던 서울의 거리가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증명하는 경복궁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복잡한 디자인과 생생한 색채는 일본에서 익숙했던 미니멀리즘 스타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경복궁을 둘러보며 새로운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쿠라가 들려주는 조선 왕조와 이 전각을 거닐었던 왕과 왕비에 대한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밤이 되자 번잡한 도시 한가운데 고요한 오아시스 같은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바위 위로 흐르는 물소리와 은은한 등불빛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개울가에 앉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걱정과 편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지만 도시와 사람들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따뜻한 길거리 음식의 맛, 역사적 랜드마크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이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탐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고 나와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다음 날 저희는 간단하게 아침 식사 후 좁은 골목길에 한국 전통 가옥인 한옥이 늘어선 북촌한 옥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을 걷다 보니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옥의 아름다움과 소박함, 기와 지붕과 목조 구조물이 고요하고 평온한 느낌을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번화운 분위기와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미로처럼 얽힌 노점들로 가득했고 각 노점마다 각기 다른 음식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사쿠라와 저는 빈대떡부터 순대까지 다양한 음식을 열심히 시식했습니다. 저는 시장의 활기에 놀랐습니다. 빠른 손놀림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상인들은 오랜 연습이 묻어나는 솜씨로 각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은 대담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한국 요리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걷다가 육회를 파는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육회를 팔았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은 팔지 않고 있어서 더욱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전 한국식 육회를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 슬라이스와 날달걀 노른자를 얹은 요리가 제공되었는데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막상 맛을 보니 소고기의 섬세한 풍미와 식감이 배의 단맛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깜짝 놀랐습니다. 분주한 시장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한국 길거리 음식의 소리와 냄새에 둘러싸인 채로 식사를 하고 나니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에 왔지만 매일 매 끼니 매 만남을 통해 이 문화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이태원에 있는 한국 전통 바비큐 레스토랑을 방문했습니다. 식당 안은 여러 사람이 석쇠 주위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사쿠라와 저도 함께 차돌박이와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쿠라가 상추잎에 고기를 싸고 마늘, 쌈장, 김치를 넣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육즙이 풍부한 고기와 신선하고 아삭한 상추, 매콤하고 톡 쏘는 김치의 조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풍미가 폭발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사쿠라와 저는 배는 부르고 마음은 따뜻해진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울의 풍미를 만끽했지만 단순한 미식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이해의 여정, 장벽을 허무는 여정,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며 그 나라의 국민과 역사를 연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익숙한 맛에 익숙한 입맛으로 서울에 왔지만 한국의 대담하고 다양한 맛에 대해 새롭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은 사쿠라와 제가 서울 탐험을 계속하기에 완벽한 배경이 되는 밝고 맑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문화의 교육적, 역사적 측면에 몰입하여 이다면적인 국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건축 요소가 조화를 이룬 인상적인 건물은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증거였습니다. 넓은 전시실을 둘러보면서 고대 왕국부터 현대의 변화까지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대한 유물 컬렉션에 감탄했습니다. 우아한 청자, 정교한 금속공예품, 세밀한 조선시대 족자 등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 회화의 섬세한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색감,
고요한 풍경이 일본에서 익숙했던 대담하고 역동적인 스타일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에 매료되었습니다.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국을 일본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웃나라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과 정체성을 가진 나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박물관 방문은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 제 인식을 바꾸고 세계관을 넓히는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학생들의 에너지로 북적이는 드넓은 캠퍼스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엄격하고 딱딱한 일본 대학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활기찬 캠퍼스 생활의 부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쿠라의 한국인 친구 지니를 만났습니다. 지니의 친절한 태도와 유창한 일본어는 저를 즉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지니는 학생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며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학생 주도의 세미나 열린 토론, 비판적 사고에 중점을 둔 지니 씨의 이야기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교육 방식은 경직되고 획일적인 한국 교육 환경에 대한 저의 선입견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캠퍼스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며 교육부터 대중문화까지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사회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지니의 관점은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나름의 복잡성과 모순이 있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한국 문화의 미묘한 차이와 뉘앙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쿠라와 저는 전 세계를 강타한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바로 K-팝입니다. 저는 K-팝의 인기는 익히 알고 있었지만 깊이 파고든 적은 없었습니다. 저에게 아이돌은 그냥 자니즈에 있는 일본 남자 아이돌 정도만 알고 있었죠. 아이돌 자체에 그렇게 흥미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반면 사쿠라는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에 서울 현대 음악의 중심지로 향하는 내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의 한류 K-스타 로드였는데 K-팝 스타들과 연예 기획사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K-팝 그룹을 상징하는 곰 조형물이 늘어선 길을 걸으며 사쿠라는 여러 밴드와 그들의 음악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저는 팬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음악에 흥미를 느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벽면이 여러 아이돌의 포스터로 장식된 인기 K-팝 굿즈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사쿠라는 마치 사탕가게에 온 어린아이처럼 앨범과 포토카드 기타 기념품을 둘러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사쿠라의 추천으로 몇 장의 앨범을 구입하면서 다채로운 K-팝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 저녁으로 바뀌자 저희는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K-팝 콘서트를 관람했습니다. 경기장은 팬들로 가득 찼고 팬들이 들고 있는 야광봉은 반짝이는 빛의 바다를 만들었습니다. 콘서트가 시작되자 팬들은 무대에 오른 아이돌과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환호성을 지르는 등 경기장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저는 흥분과 파워풀한 퍼포먼스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의 끈끈한 유대감에 휩싸였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와 인상적인 안무가 어우러진 음악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저절로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그 경험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 행사가 아니라 젊음과 열정 그리고 음악이 가진 통합의 힘을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K-팝의 세계의 이방인처럼 느껴졌던 제가 이 활기찬 커뮤니티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라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문화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K-팝은 한국의 창의성과 역동성 그리고 글로벌 문화 지형에서 한국의 위치를 표현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좁은 시야를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매일매일이 매력적인 나라의 새로운 면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박물관과 궁궐의 역사 깊은 곳부터 현대적인 비트의 K-팝까지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대조와 조화의 땅이었습니다. 선입견에 도전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었던 이번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하며 한국의 영혼과 풍부한 문화유산의 리듬에 맞추어 뛰는 심장 활기찬 현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단순히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 이상으로 제 자신의 열망을 재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사람.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목적의식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했던 한국에서의 여정이 자아 발견과 열망의 여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활기찬 기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죠. 서울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도시는 씁쓸한 색채를 띠는 것 같았습니다. 사쿠라와 제가 공유했던 경험, 만났던 사람들, 몰입했던 문화는 풍성한 추억의 테피스트리를 엮어냈고 각 실은 우리가 얻은 성장과 이해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은 한강변을 따라 한강공원을 조용히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며 아침 하늘을 비추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저는 제가 걸어온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걱정과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여행이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여행으로 바뀌었으니까요. 강변에 앉아 사쿠라와 함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한국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 난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방문한 장소마다 감동이었어. 사쿠라는 제 손을 꽉 쥐며 웃었습니다. 맞아. 항상 뭐든지 직접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 여정에 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 우리의 대화는 미래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저의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벅차게 느껴졌던 생각이 이제는 저를 사로잡은 문화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다음 단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저녁에는 서울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타워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자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그 아래 거대한 대도시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오자는 약속을 하며 자물쇠를 채웠답니다. 그곳에 서서 지난 몇 주 동안 제 집이었던 도시를 내려다보니 서울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웃고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곳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서울아, 다음에 또 올게. 저는 제 자신과 서울에 대한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일기장에 여행의 마지막 날을 기록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제 경험에 대한 찬사였고 제가 변화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함, 제가 경험한 문화의 아름다움, 제가 발견한 개인적인 깨달음에 대해 썼습니다. 여행 가방을 싸면서 저는 기념품과 사진보다 제 마음속에 한국 새로운 관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제2의 고향이 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난다는 슬픔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앞으로 다가올 모든 기회와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학생으로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이 저 아래로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 여행에서 불확실성과 망설임으로 시작했지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끝마친 여정이었습니다. 열린 마음과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여행이 주는 변화의 힘을 깨닫게 해준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솟아오르면서 저는 제 앞에 펼쳐진 가능성과 꿈으로 가득 찬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것이 제 모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